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21살 한지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멈춰라. 쏜다. 뒤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알 수 없는 하얀 천이었습니다. 그것을 머리 위로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 이름은 정미선입니다. 저도 7년 전 똑같은 길을 걸은 탈북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지은이 새벽 3시 그녀가 품고 온 하얀 천과 비단 주머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귀순자의 이름은 한지은. 2003년생으로 올해 21살입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평성은 북한에서도 비교적 발전한 도시에 속합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고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한지은의 아버지는 한동철, 55살입니다. 1969년생이니 올해 남쪽에서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죠. 그는 평성제약공장에서 28년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명숙, 48살. 평성시장에서 배급 담당 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북한 사회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가족이었죠. 한지은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소조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칭찬했고 동료들도 좋아했습니다. 2021년 18살이 되어 평성경공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화학과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약 분야로 나아가려 했던 것이죠. 평범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밤 11시 48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성시내 평범한 아파트 3층, 작은 방에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다가 잠든 21살 대학생. 꿈속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버지 한동철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8분.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한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가보위성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검은 까마귀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들에게 잡혀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한동철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3명의 보위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동무 한동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행해야겠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는 법 위에 있으니까요. 한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박명숙이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한동철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몇 장과 작은 필름통,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해주시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박명숙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동철은 주머니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20살이 넘으면 읽으라고 하시오. 그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여보. 박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괜찮소. 각오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우리 딸만은. 한동철의 말이 끊겼습니다. 방문 밖에서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철 동무, 빨리 나오시오. 한동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지은은 그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깨우지 않았죠. 딸이 그 장면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지은이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한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박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명숙은 딸의 손에 작은 비단 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해. 이게 뭔데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의 가족은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한마디가 온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한동철이 왜 보위부에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2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5월 15일 한동철은 특별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성제약공장에서 28년을 일한 베테랑 연구원으로서 그는 북한 내 여러 의약품 생산 시설을 점검하는 임무를 자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견지는 달랐습니다. 함경남도 요덕군 정치범 수용소 16호 관리소. 북한 정권이 가장 철저하게 숨기는 곳 중 하나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절대 금지된 곳이죠. 하지만 수용소 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병들고 다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약품은 필요합니다. 한동철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수용소 내 의무실의 의약품 재고를 점검하고 필요한 품목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고하는 것. 단순 행정 업무였습니다. 한동철 동무 명심하시오. 본 것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파견 전 상부의 경고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4년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36일간 한동철은 정치범 수용소 16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지옥을. 제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1950년대생분들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한국 전쟁 직후 남쪽도 가난했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에 풀뿌리를 섞어 먹었다고. 맨발로 학교에 다녔다고. 하지만 그때도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가난했어도 존엄은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달랐습니다. 한동철이 처음 수용소 정문을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철조망이었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철조망이 수용소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고압전류가 흐르고 감시탑마다 총을 든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연구원 동무, 이쪽입니다. 수용소 관리관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의무실은 수용소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고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철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약품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고 수량을 세고 유효기간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작업장으로 끌려가는 수용자들. 뼈만 앙상한 몸에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도 있었고 임신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동철이 관리관에게 물었습니다. 반당 반영명 분자들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관리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철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월 23일 오후 2시 그는 의무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한동철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100m쯤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있는 것으로 보아 임산부였습니다. 작업 중에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여성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비병은 발로 그녀를 찼습니다. 1번, 2번, 3번. 한동철은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동철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연필로 아주 작은 글씨로 날짜, 시간, 목격한 내용.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메모는 상세해졌습니다. 5월 28일 한동철은 의무실 지하 창고에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의약품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수용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출신지, 죄목, 수용일자. 한동철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김영호, 1932년생, 경기도 수원 출신, 한국전쟁 시기포로, 1952년 10월 15일 수용. 한동철은 숨이 멎었습니다. 1932년생이면 올해 92세입니다. 한국전쟁 포로가 72년간 이곳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산지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포로만 해도 17명.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이름도 6개 보였습니다. 한동철은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을 통해 밀수입된 소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그날부터 36일간 한동철은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으로, 메모로, 때로는 몰래 녹음으로. 6월 20일 파견이 끝나고 평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28장과 녹음 파일 7개, 그리고 상세한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철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죽음을 부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직장 동료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소. 무슨 말이요, 한동철 동무.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는 죄 없는 사람들도 많소. 심지어 한국전쟁 포로들도 아직 살아있어.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철 동무 조심하시오. 그런 이야기는 위험하오. 알고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소? 한동철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귀를 닿았습니다. 밀고자의 귀에. 7월 19일 밤 11시 48분 보위부가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지 닷새 후인 7월 24일 수요일. 어머니 박명숙이 시장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저녁 7시까지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6시에는 집에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한지은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숙 아줌마, 저희 어머니 못 보셨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지은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집도, 네 번째 집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가족은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됩니다. 가까이 하면 자신도 감염될까 두려워하죠. 하루아침에 한지은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은은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21살 대학생.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비단 주머니. 한지은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만 했지 언제 열어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8월 1일 목요일 아침, 한지은의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였습니다. 북한에서 빨간 봉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징집 영장.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한지은 동무에게 조선인민군 여성의무복무 명령을 통지합니다. 2024년 8월 5일까지 황해남도 해주시 국경경비대 제3여단에 입대하시오. 혁명군대에서 사상을 재무장하고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명합니다. 한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가족에게 내려지는 입대 명령은 형벌과 같습니다. 가장 험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외딴 부대로 보내집니다. 재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고립과 감시였습니다. 황해남도 해주. 북한 최북단 국경 도시입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모기때가 극성입니다. 탈북을 막기 위한 최전방 초소가 즐비한 곳이죠. 한지은은 사흘간 고민했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북한에서 탈영은 총살감입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끌려간 상황에서 자신마저 탈영하면 친척들까지 화가 미칠 것입니다. 결국 8월 5일 한지은은 배낭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비단 주머니. 그것만은 절대 놓고 갈 수 없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8월 4일 일요일. 한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커튼을 닫고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10시 이후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손전등이 필수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필름통 하나, USB 하나. 한지은은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급하게 쓴 듯한 글씨체였습니다. 딸아, 지은아. 아버지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려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 누군가가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한지은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든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진실이 담겨 있다. 사진들, 명단들, 그리고 증거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것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자유로운 세상에 전해야 한다. 만약 내가 기회를 얻는다면 남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한지은은 편지를 내려놓고 필름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통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USB. 하지만 북한에서는 USB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당에서 관리하고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한지은은 다시 편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전해다오.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소원이다.
한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한지은은 비단 주머니를 속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황해남도 해주를 향해. 지옥 같은 2개월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한지은이 탄 군용 트럭이 황해남도 해주시 국경경비대 제3여단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구호판이었습니다. 조국의 철벽이 되어 목숨을 바치자. 붉은 글씨로 쓰인 구호가 석양빛에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한지은은 배낭을 메고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 깊이 숨겨둔 비단 주머니가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병 한지은입니다. 정문 앞 초소에서 한지은이 경례를 했습니다. 들어가라. 막사는 3번째 건물이다. 초소병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군 막사는 부대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로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가 신병이구나.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은이 고개를 들자 한 여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최향숙 상사다. 이 소대 소대장이다. 최향숙은 32살이었습니다. 12년째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이 그녀를 단단하게 그리고 무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한지은 2등병입니다. 소속이 어디지? 평안남도 평성시입니다. 최향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갔다지. 한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범의 딸이 감히 혁명군대에 왔어? 최향숙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의 명령에 따라 입대했습니다. 좋아. 그럼 당의 명령에 따라 일하면 되겠네. 하지만 명심해라. 여기서는 정치범의 딸로 특별 대우 같은 건 없다. 오히려 2배로 고생할 거야. 한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대는 제1구석 아래칸이다. 짐 풀고 저녁 식사 준비해라. 최향숙이 손가락으로 막사 제1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창문도 없고 벽 바로 옆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 싶었습니다. 한지은은 배낭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막사 안에는 2층 침대 10개가 있었습니다. 20명의 여군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는 삐걱거렸고 이불은 얇았고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습니다. 화장실은 막사 밖에 있었습니다. 공동 화장실로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씻는 곳도 따로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찬물로 세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7년 전 똑같은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북한 여군 막사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에 한지은이 잠에서 깼습니다. 기상, 전원 기상. 최향숙 상사의 고함 소리가 막사를 울렸습니다. 한지은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주위 동료들도 비몽사몽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5분 안에 운동장 집합. 늦는 놈은 아침 배식 없다. 한지은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8월 초였지만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의 고지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습니다. 운동장에 20명의 여군이 도열했습니다. 구보 시작. 부대 둘레 5바퀴. 최향숙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대 둘레는 한 바퀴에 2km였습니다. 5바퀴면 10km. 아침 식사 전에 10km를 뛰어야 했습니다. 한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대학생에게는 고문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세 바퀴를 돌았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네 바퀴째에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멈추지 마. 뒤처지는 놈은 따로 기합이다. 최향숙이 소리쳤습니다. 한지은은 이를 악물고 계속 뛰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뛰던 동료 하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등병 김수연이었습니다. 19살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일어나. 김수연 일어나서 뛰어. 하지만 김수연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집합 후 따로 보자. 최향숙은 김수연을 그냥 두고 지나갔습니다. 5바퀴를 마치고 운동장에 돌아왔을 때 한지은은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땀이 옷을 흠뻑 적셨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정리운동, 팔굽혀펴기 50개.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병사들은 비틀거리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은 20개를 겨우 했을 때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못하겠으면 무릎 대고 해. 하지만 50개는 채워야 한다. 한지은은 무릎을 땅에 대고 나머지 30개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고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니 알루미늄 식판에 보리밥 반 공기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무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한지은이 배식 담당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먹지 마. 냉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지은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지. 익숙해질 거야. 나는 일병 리명이야. 20살.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야. 한지은이에요. 21살 평안남도 평성 출신이고요. 평성이면 좋은 곳 아냐? 왜 여기까지 왔어? 한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미안. 묻지 말아야 할 걸 물었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으니까. 리명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총기분해 조립, 사격 훈련, 수류탄 투척, 참호 구축. 오전 내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보리밥 반 공기, 무국 한 그릇. 오후에는 국경 순찰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국경선 지형을 익힌다. 순찰 경로는 40km다. 휴식 없이 완주한다. 40km. 거의 마라톤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했습니다. 해가 지는 6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지은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군화가 발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에서는 군화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는 대로 신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밤 8시부터는 정치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학습한다. 혁명 전사는 개인적 고통을 혁명의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최향숙 상사의 강의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지은은 졸음과 싸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한지은은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근육은 쑤시고 발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그녀는 가슴속 비단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황해남도 해주 국경경비대 여군의 하루였습니다. 8월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 되면 영하 10도, 11월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4시 반 기상은 변함없었습니다. 10km 구보도 똑같았습니다.
40km 국경 순찰도 계속되었습니다. 겨울 군복이 지급되었지만 너무 얇았습니다. 장갑도 낡았고 군화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북한군 보급품은 대부분 열악했습니다. 특히 여군은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7년 전 겨울을 기억합니다. 1960년대생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보릿고개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남쪽에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고 모레도 내일과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한지은은 동료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등병 김수연은 19살이었습니다. 청진에서 온 그녀는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울어?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하대요. 편지를 받았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휴가 신청은 안 했어? 했어요. 하지만 거부당했어요. 개인적 사정은 혁명 전사의 약점이래요. 북한군에서는 가족의 죽음도 개인적 사정으로 취급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일병 리명희는 20살이었습니다. 함흥에서 온 그녀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탄광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소식이 왔어요. 탄광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리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갔어? 못 갔어요. 휴가가 안 나왔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병 박선영은 22살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3년차 군 생활 중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굶어 죽었어요. 지난주에 소식 들었죠? 박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몇 살이었는데? 14살이요. 배급이 끊겨서 어머니가 혼자서 돌봤는데 역부족이었나 봐요. 휴가는 신청했어요. 거절당했죠. 혁명 전사는 개인적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이 북한 여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도 집에 갈 수 없고 약혼자가 죽어도 장례식에 갈 수 없고 동생이 굶어 죽어도 무덤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혁명 전사의 적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자아비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자신이 범한 잘못을 스스로 비판하고 동료들도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김수연 동무는 구보 중 2번이나 뒤처졌습니다. 혁명 군인으로서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최향숙 상사가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더욱 단련하겠습니다. 김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은 동무는 정치학습 시간에 졸았습니다. 수령님의 교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한지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막사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김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우리 서로 의지해요. 여군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비판했지만 밤에는 서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한지은이 입대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김수연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반 기상 시간에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수연이 어디 갔지? 리명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갔나? 하지만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최향숙 상사가 긴급점호를 불렀습니다. 전원 집합. 김수연의 행방을 아는 자는 보고하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탈영이다. 즉시 수색.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수색조가 편성되었습니다. 한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수연이 탈출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국경에서 50m 지점에서 김수연이 발견되었습니다. 철책을 넘다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어 부대로 끌려왔습니다. 닷새 후인 9월 17일 화요일, 부대 운동장에 전체 병력이 집합했습니다. 단상 위에 김수연이 묶여 서 있었습니다. 반역자 김수연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19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한지은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옆에서 리명희가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말로다. 똑똑히 보라. 최향숙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막사는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비단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라.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한지은의 결심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의 처형이 있은 지 사흘 후인 9월 20일 금요일 밤. 한지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19살 소녀가 쓰러지는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김수연의 마지막 표정,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총성.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막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한지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전등을 챙겨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막사 밖 화장실은 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제일 구석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속옷 안쪽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입대한 지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들킬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주머니 끈을 풀고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가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한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아, 지은아. 아버지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혼자가 되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이.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본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한지은은 숨을 고르며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36일간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 16호 관리소에 파견되었다. 의약품 재고 조사가 명목이었지만 아버지는 그곳에서 지옥을 보았다. 이제부터 적는 내용은 아버지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다. 편지는 여기서부터 상세한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18일 오후 2시 37분. 수용소 작업장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돌을 나르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발은 맨발이었다. 감독관이 아이를 채찍으로 때렸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5월 23일 오후 2시 12분. 임신한 여성 수용자가 작업 중 쓰러졌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아마도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였다. 경비병이 그녀를 발로 찼다.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여성은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끌려갔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다. 5월 28일 밤 10시경. 수용소 지하 건물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비명이었다.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다음 날 그 건물 앞을 지나갔을 때 피 묻은 천이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한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6월 3일 오전 10시. 의무실 지하 창고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수용자 명단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촬영했다. 이 편지와 함께 마이크로 필름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사진들이 담겨 있다. 명단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한국전쟁 포로 생존자 17명.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김영호, 1932년생, 올해 92세다. 경기도 수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1952년 10월 15일 포로로 잡혀 72년간 이곳에 갇혀 있다. 다른 포로들도 마찬가지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포로로 잡혀 70년 넘게 이곳에서 죽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이름도 6개 있었다. 야마모토 사치코, 1960년생, 64세. 다나카 히로시, 1955년생, 69세. 그들도 납치되어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다. 한지은은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전쟁 포로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70년이 넘도록.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전율했습니다. 1950년대생 어르신들, 그 세대의 형제들이 아직도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6월 10일. 아버지는 수용소 간부 34명의 실명을 기록했다. 그들의 이름, 나이, 담당 업무. 모두 USB에 담았다. 수용소장 리철민, 53세. 부소장 박성호, 48세. 보위 담당 김일성, 45세.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아버지는 그들이 수용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봤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6월 15일.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해외 장기 밀매 조직과의 연결 증거였다. 수용소에서 사망한 수용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중국을 통해 해외로 밀매하고 있었다. 서류에는 거래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 신장 하나에 15만 달러, 간 하나에 20만 달러. 아버지는 이 서류도 촬영했다. 한지은은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남쪽에서는,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알아야 한다. 수용소에 갇힌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옥에 갇혀 있다. 한국전쟁 포로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70년 넘게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는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도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딸아, 만약 내가 기회를 얻는다면 남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 진실을 전해다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다. 마이크로 필름 안에는 수용소 내부 사진 28장이 있다. USB 안에는 명단, 서류,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 이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유산이다. 살아남아라, 지은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내 딸. 2024년 7월 18일. 아버지 한동철. 편지가 끝났습니다. 한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희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지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살아남아라.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비단 주머니를 다시 열었습니다. 편지 밑에 있던 마이크로 필름 통과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 안에는 필름이 말려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USB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들. 한지은은 그것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겼습니다. 사명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수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한지은은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남쪽으로 가서 아버지의 증거를 전하겠다고. 그날부터 한지은은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순찰을 나갈 때마다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철책의 위치, 지뢰밭의 위치, 감시 초소의 배치.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한국군 초소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어느 초소가 가장 가까운지, 어느 시간대에 경계가 느슨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9월 말 한지은은 리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만약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리명희가 놀란 뒤 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그냥 만약이라고. 만약이라도 그런 생각은 위험해. 수연이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리명희가 한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살아남자. 그냥 살아남는 게 최선이야.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야. 진실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해. 10월 초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지은은 알았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눈이 오면 발자국이 남고 추적이 쉬워집니다. 10월 5일 토요일. 한지은은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7일 월요일 새벽에 탈출하기로. 그날은 보름달이 지나 초승달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허술한 시간대였습니다. 한지은은 하얀 속옷 하나를 찢어서 작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한국군에게 자신이 귀순자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단 주머니는 이중으로 비닐 포장을 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철책을 넘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밤. 한지은은 침대에 누워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리명희, 박선영, 그리고 다른 동료들. 미안해. 너희를 두고 가서. 하지만 한지은은 알았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혼자 가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수연아, 내 몫까지 살게. 꼭 살아남을게. 밤 11시 한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생과 사를 가르는 탈출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밤 11시. 한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막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평화롭게. 하지만 한지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난다. 화장실을 핑계로 막사를 나간다. 2시 50분까지 부대 경계를 돌파한다. 3시 10분까지 첫 번째 철책을 통과한다. 3시 15분까지 지뢰밭을 지난다. 3시 20분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반복한 계획이었습니다. 2달간 매일 순찰하며 외운 길이었습니다. 지뢰밭 지도도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남쪽 47걸음, 좌측 4걸음, 직진 8걸음, 우측 2걸음.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죽습니다. 지뢰는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한지은은 가슴속 비단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이중 비닐 포장을 한 주머니가 심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살아남을게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 수는 없었지만 체력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2시간 반 후면 생과 사를 가르는 질주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한지은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군화를 신었습니다.
평소보다 끈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달릴 때 벗겨지면 안 되니까요. 외투를 걸쳤습니다. 10월 초 새벽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곧 뜨거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몸을 뜨겁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하얀 천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속옷을 찢어 만든 작은 깃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2시 45분. 한지은은 막사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완벽하게 어두웠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와 똑같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철조망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것을. 순찰 중에 발견한 구멍이었습니다. 아마도 야생동물이 파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기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2시 50분. 한지은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초 만에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부대 경계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어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100m 앞에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순찰병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은은 숨을 죽이고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초소 사각지대였습니다. 2달간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 초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모든 것이 위험했습니다. 2시 55분. 50m를 이동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은은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 올라왔습니다. 순찰병 2명이 지나갔습니다. 10m 앞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주위를 비췄습니다. 한지은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발견되면 끝이었습니다. 요즘 추워졌어. 그러게. 곧 눈 오겠어. 순찰병들이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한지은은 10분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시 5분. 다시 일어나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3시 7분. 첫 번째 철책이 보였습니다. 높이 3m의 철조망이었습니다. 위에는 가시철 조망이 감겨 있었습니다. 전기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력이 부족해서 모든 철책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은은 철책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까 발견한 구멍을 찾았습니다. 하단 부분이 조금 들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릎을 대고 구멍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밀어 넣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3시 10분.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뢰밭. 북한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수만 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뢰밭 지도는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알았습니다. 2달간 순찰을 다니며 경비대장이 지뢰밭을 지날 때 어느 길로 가는지 관찰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경로였습니다. 그 경로에는 지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3시 12분. 한지은은 지뢰밭 입구에 섰습니다. 달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켤 수 없었습니다. 빛이 보이면 즉시 발각됩니다.
기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동남쪽 47걸음. 한지은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10월 새벽의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걸음, 20걸음. 발밑에서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나뭇가지였습니다.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30걸음, 40걸음. 이제 47걸음이었습니다. 좌측 4걸음.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4걸음. 직진 8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딱딱한 것이 밟혔습니다. 한지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뢰. 아니었습니다. 돌이었습니다. 한지은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측 2걸음, 직진 12걸음, 좌측 3걸음.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며 걸었습니다. 저는 7년 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뢰밭을 걷는다는 것은 죽음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자국이 생사를 가릅니다. 3시 15분. 20분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한지은은 지뢰밭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에 마지막 철책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가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150m만 더 가면 한국군 초소였습니다. 한지은은 다시 철책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익. 경보였습니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탈영병 발견. 국경 방향으로 도주 중.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준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한지은의 왼쪽 2m 지점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탕. 탕. 두 번째, 세 번째 총성. 한지은은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일직선으로 달리면 맞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철책에 도달했습니다. 구멍이 없었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지은은 철조망을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가시가 손바닥을 뚫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위로 위로. 1m, 2m. 탕. 총알이 철책을 스쳤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지은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3m 높이였습니다.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쿵. 땅에 부딪히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삐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3시 17분. 군사분계선까지 150m. 한지은은 절뚝거리며 달렸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북한군 추격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멈춰라. 한지은. 멈추지 않으면 쏜다. 최향숙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m.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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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지은은 주머니에서 하얀 천을 꺼냈습니다. 달리면서 머리 위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순합니다. 대한민국.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50m. 앞에 한국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귀순합니다. 귀순합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한국군 GOP 5초소에서 적색 경보가 울렸습니다. 목표물 포착. 여성으로 추정. 항복 신호 확인. 보호 조치. 즉시 출동. 한국군 4명이 초소에서 나왔습니다. 30m. 뒤에서 총성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지은은 비틀거렸습니다. 총에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목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기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m. 안전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군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북한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은은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마침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한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21살 북한 여군의 죽음의 질주가 끝났습니다. 3시 20분. 한국군 병사가 한지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병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한지은은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요가 어깨에 둘러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국군 병사가 한지은을 초소로 안내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너머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넘어오면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최향숙 상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지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과거였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2달 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앉으세요. 따뜻한 차를 드릴게요. 병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한지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가 건네졌습니다.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설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몇 년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시 반. 중대본부에서 조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정보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지은입니다. 나이는 21살입니다. 출신지는 평안남도 평성시입니다. 조사관이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소속 부대는 황해남도 해주시 국경경비대 제3여단입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국경경비대 출신이라는 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북한 국경지역의 배치, 경계태세, 병력 현황 등을 알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온 물건이 있습니까? 한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속옷 안쪽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비닐로 이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아버지가 남기신 것입니다.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조사관이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필름통과 USB. 조사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사관이 다른 조사관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2명의 조사관이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16호. 한국전쟁 포로 명단. 장기밀매 조직. 조사관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이 마이크로 필름과 USB는 즉시 분석해야겠습니다. 국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지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맞는 첫 해돋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 정미선은 한지은의 소식을 2024년 10월 10일에 들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살 북한 여군이 철원에서 귀순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그녀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7년 전 탈북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도망쳤을 뿐입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11월 초 저는 한지은을 만났습니다. 서울 하나원에서였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처음 본 한지은은 말랐습니다.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철조망에 찢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언니, 저 해냈어요. 한지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켰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가져온 증거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이크로 필름 속 사진 28장은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7세 아이의 강제 노동, 임산부에 대한 학대, 고문실의 흔적. USB 안의 명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포로 17명의 이름과 신상정보. 김영호, 1932년생, 92세, 경기도 수원 출신. 박철수, 1930년생, 94세, 서울 종로 출신. 이승만, 1933년생, 91세, 부산 동래 출신. 70년 넘게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남한에 계신 80대, 90대 어르신들과 같은 세대입니다. 1950년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다가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돌아왔고 어떤 이들은 북쪽에 갇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갇힌 사람들은 70년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치코, 1960년생, 64세. 다나카 히로시, 1955년생, 69세. 이들의 가족도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밀매 조직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용자들이 이렇게 희생되었을까요? 2024년 12월 한동철의 자료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규탄하며 한국전쟁 포로와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동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지은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고 내년 봄 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연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지은은 국제인권기구에서 증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고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지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저 정미선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년간 조용히 살았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실을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한강의 기적,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나라,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하지만 북쪽의 형제자매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인 한국전쟁 포로들이 아직도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92세가 된 김영호 씨는 72년간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켜낸 것입니다. 그 자유를 북쪽에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한지은이 품고 온 하얀 천, 그것은 단순한 항복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에 남겨진 우리 형제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동철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헛되지 않도록, 한지은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져온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